반갑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메디에이 팟캐스트 시리즈를 듣고 계십니다. 메데아 의료교육 아카데미는 전 세계적으로 의료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제공하며 평가하는 글로벌 의료교육 기관입니다. 오늘은 셰필 어린이 NHS 파운데이션 트러스트의 소아과 교수이자 소아 내분비학 전문의인 폴 디미트리 교수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 팟캐스트의 주제인 소아 내분비학에서의 인공지능은 임상기술과 어떻게 비교되는가는 2025년 성장장애, 현재의 과제, 해결책 및 권장사항 이라는 제목의 의사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팟캐스트가 끝나면 여러분은 성장장애의 임상적 검사 및 진단에 임상시험 관리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저신장 환자를 위한 AI 및 기타 기술적 발전의 역할을 논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대상 시청자는 임상애, 특히 성장장애 관리 분야에 종사하는 소아과 의사 및 일반의입니다. 일부 내용은 성장장애 전문 간호사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입니다. 모든 자료는 모든 지역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My name is Paul Dimitri. 제 이름은 폴 디미트리입니다. 저는 영국 셰필드 어린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아동건강기술 교수이자 소아 내분비학 전문의로 해당 병원에서 아동건강기술 혁신의 임상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끄는 곳은 국립보건연구원 소아과 및 아동건강 분야의 건강기술 연구센터인 NIHR입니다. 또한 저는 영국에 위치한 왕립소아과 및 아동건강학회의 과학 및 연구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임상 진료에서 AI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So probably the best way to look at this. 이를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임상에서 AI의 일반적인 응용 사례를 살펴본 다음 AI가 성장장애 진단 및 관리에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자세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일반적인 적용을 고려할 때 임상기록 문서화 및 워크플로우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반 환경 감지 도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도구는 의료진과 환자와의 상호작용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요약함으로써 의료진의 업무를 지원하며 최종적으로는 행정적인 부담을 줄이는 데 이바지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는 현재 임상서신에 음성 AI를 활용하고 있죠. AI 기반 받아쓰기 도구는 의료 서신 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크게 줄여줍니다. 다른 분야에서는 진단 영상 및 패턴 인식에 AI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는 의료 영상에서 이상을 탐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AI가 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정확성과 속도를 개선하고 질병 진단에 도움을 주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AI는 환자 소통 및 개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AI 기반 채팅봇과 가상 비서가 환자들이 의료 시스템을 탐색하고 예약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기술은 의학 분야와 임상적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데 널리 적용되어 왔습니다. AI 도구는 환자의 치료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임상적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AI가 오류나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불리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람의 감독해 이러한 실수를 방지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AI는 또한 정밀의학과 유전체학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AI가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이제는 의료 서비스 지원을 위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AI 기반 유전체 분석이 개인 맞춤형 의학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암 치료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제 다른 의료 분야에도 적용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밀의학과 동일한 접근 방식 해서 개인 맞춤형 의료와 치료 계획 분야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AI 기반 알고리즘은 개별 환자의 정보에 따라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를 통해 약물 용량과 치료 방식을 최적화할 수 있는 것이죠. AI는 이제 의료기기에 접목되어 기기의 사용 편의성과 효과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더 넓게 보면 가치 기반 케어 최적화를 진행함에 따라 건강관리, 재계층화 및 품질 지표 추적을 지원하는 AI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과 성장장애를 구체적으로 고려해 볼 때 현재 많은 부분이 연구 단계에 있지만 인공지능이 적용되고 있는 응용 분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분이 알고 계시다시피
성장장애는 아이의 건강과 발달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예시를 조금 들어보죠. AI는 아동의 성장 데이터를 표준 성장 차트 및 평균치와 비교하여 편차를 감지함으로써 성장을 제한할 수 있는 병리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중 한 예시로는 핀란드에서 진행된 연구를 들 수 있겠군요. 여기서는 전자 의무 기록에 통합된 자동 성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사용했는데 이 시스템은 간호사가 수행하는 표준 성장 모니터링 외에 추가적으로 2단계를 더 수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각 아동의 시간에 따른 성장 데이터를 전자의무 기록에 통합된 AI 스크리닝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으로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상 성장 수치가 확인되면 자동으로 소아 내분비과 전문의에게 전달되어 추가 검토 및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성장장애의 탐지율을 약 3배까지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정상으로 분류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례의 수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특히 표준 성장 모니터링에서는 놓쳤던 성장 장애를 탐지하는 데 성공하여 병리 진단율을 8배로 증가시켰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장 장애를 식별하는 데 있어 AI가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는 다른 연구들에서 모바일 성장 앱이 개발되며 한 단계 더 발전되었는데 이 앱에서는 성장장애의 조기 발견을 돕기 위해 더 개인화된 접근 방식을 제공했습니다. 이 앱에서는 부모가 성장 또는 인체 계측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 빈도를 높일 수 있으며 특히 전문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지역에서도 원격으로 수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AI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나타납니다. 부모가 인체 계측 데이터를 입력하면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에 내장된 알고리즘이 표준화된 지역별 성장 차트를 기반으로 예측 모델링을 통해 성장 장애를 탐지하게 되는데요. 그 후 이 앱에서 최종 사용자에게 조언을 제공하며 주치의나 소아내분비과 의사에게 진료를 의뢰하는 과정을 지원합니다. 또한 인공지능에서 임상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다른 분야로 안면 인식 시스템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고급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병이 있거나 없는 어린이의 이미지에 대한 질병 기반 학습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즉, 정상적인 얼굴과 질병이 있는 얼굴을 훈련 데이터로 시스템에 학습시킨 후 테스트 데이터를 적용하여 질병을 탐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장장애 분야에서 이러한 안면인식 알고리즘은 터너 증후군, 누난 증후군, 선천성부신 과다 형성증과 같은 진단 분야에 적용되었으며 이러한 알고리즘과 시스템은 80에서 97%의 정확도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저신장, 성장 부진 등의 증상을 보이는 유전적 질환을 보다 광범위하게 진단하고 인용할 수 있도록 상업적으로 개발된 시스템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용 인식 시스템의 예 중 하나로는 딥 게스탈트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Face to GNA라는 상용 기술에 내장되어 있으며 2차원 얼굴 분석을 기반으로 얼굴의 특징을 분석하여 희귀 유전 질환을 식별하도록 설계된 고급 AI 기반 얼굴 분석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정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아 내분비학 전문의로서 우리는 골 연령을 계산하는 인공지능 모델에 매우 익숙하며 인공지능 모델과 임상에 간의 일치도는 약 4개월 반 정도로 높은 진단 정확도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매우 정확합니다. 또한 골 연령을 더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더욱 정교한 AI 모델도 등장했습니다. 최근에는 골격 이형성증이 있는 어린이의 골 연령을 정확하게 평가하는데 컨볼루션 네트워크 모델이라는 AI 모델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의 이름은 디플라시아이며 오픈소스입니다. 따라서 이 모델은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골격 이형성증 환자를 대상으로 특별히 검증된 골 연령 평가를 위해 설계된 딥러닝 접근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는 광범위한 임상 진료와 소아 내분비학에서 AI가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몇 가지 사례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례가 추가되겠죠. 이 분야는 빠르게 확장되고 있으며 앞으로 정교한 애플리케이션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AI가 임상 진료를 보강할 수 있는 몇 가지 예를 들어 주시겠어요? I think this question is probably best approached by
제가 생각하기에 이 질문은 AI가 성장 장애를 관리하는 임상의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이해함으로써 가장 잘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성장부진 식별에 AI를 활용하는 방법과 AI 모델이 어떻게 진단을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AI가 임상의를 도울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장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자식 전자동 성장 호르몬 투여 기기가 현재 시중에 출시되어 있고 집까지 배송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기기는 통합 연결 기능을 탑재하여 주사 시간, 투여량, 투여 빈도 등 주사 관련 상세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기록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데이터를 무선 채널을 통해 안전한 중앙 집중식 데이터베이스로 전송하죠. 이러한 장치와 시스템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치료 수능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이를 통해 수능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시에 개인화된 임상적 개입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종의 임상의 대환자 수준에서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치료 수능도가 낮은 환자를 모니터링하고 임상적 개입을 통한 직접적인 대화 또는 환자 지원 프로그램으로 복약 수능도를 최적의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넓은 범위에서 이러한 기기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대규모 데이터 세트로 통합할 수 있으며 이를 AI에 적용하여 모집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성장 호르몬 치료의 수능도를 예측하는 도구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커넥티드 자동 주입기를 사용하는 약 11,000명의 아동의 실제 데이터를 머신 러닝 플랫폼에 적용하여 최적의 임계치인 85% 수능도를 기준으로 어린이의 수능도를 예측하는 정확한 모델을 개발한 것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플랫폼이 하는 일은 주사를 맞은 첫 3개월 동안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음 3개월, 6개월, 9개월 동안 아이의 수능도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머신 러닝 모델을 적용한 결과 첫 3개월 동안 수능도 편차가 있는 경우 또는 데이터 전송 빈도가 낮은 경우, 특정 컴포트 설정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치료 시작 연령이 높은 경우가 다음 3에서 6개월 또는 9개월 치료에서 수능도가 최적치로 나타나지 않을 위험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AI 알고리즘에서 더 중요한 것은 초기 치료 단계가 끝나면, 즉 3개월 동안 진행되는 첫 번째 치료 단계가 끝나면 실제로 이 모델을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3개월 영역을 가져와서 이후 3에서 6개월 또는 9개월에 적용하여 수능도를 예측할 수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어떤 환자가 성장 호르몬 치료 중 최적 수능도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지 예측하고 최적 수능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 치료를 받는 성장 장애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 전문가들이 환자 맞춤형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고급 알고리즘에 대해 생각해 봤을 때 이는 대규모 소아 성장 측정 데이터 세트를 분석하여 장기적인 성장 패턴을 예측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몇 가지 예를 들자면 터너 증후군 환자의 임상 매개 변수에 머신 러닝 모델을 적용하여 성장 호르몬 치료를 예측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장 호르몬을 맞는 중인 터너 증후군 환자의 치료 첫해 키 표준 편차 점수 변화에 대한 주요 예측 변수는 치료 시작 시점의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라는 AI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성장 호르몬 치료를 받는 터너 증후군 환자의 치료 첫 해 동안의 키 표준 편차 점수 변화가 이후 3년 안의 키 표준 편차 점수 개선에 가장 중요한 예측인자임을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터너 증후군 환자에게 3년간 성장 호르몬 치료를 시행한 결과 이러한 AI 알고리즘을 통해 장기 성장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떠오른 것은 부모의 중간 키와 신장 표준 편차 점수의 1년 증가율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AI를 사용하면서 인체 계측 및 생화학 측정과 같은 임상 매개 변수를 방사선 정보 분석과 결합하여 분석에 활용하는 유사한 결합 접근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즉, 성장 호르몬 치료를 지원하는 다양한 진단을 구별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AI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연구에서는 성장 호르몬 결핍과 특발성 저신장을 구별하기 위해
화학적 측정법을 통한 인체 계측과 AI를 이용한 뇌하수체 분석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AI 알고리즘의 정확도는 약 80%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유전체학의 적용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동료인 맨체스터 대학의 피터 클레이튼 교수와 그의 팀은 전사체학과 유전체학을 활용하여 환자의 성장과 호르몬 결핍을 예측할 뿐만 아니라 성장 호르몬 치료에 대한 반응도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사체학 AI 접근법을 매일 사용하는 성장 호르몬 요법뿐만 아니라 매주 사용하는 성장 호르몬 요법에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성장 호르몬 결핍증 환자와 터너 증후군 환자에게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AI는 임상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많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상의가 성장 호르몬 장애가 있는 환자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며 단순히 검사와 진단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성장 호르몬 치료를 포함한 치료 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AI가 결국 저신장 아동의 진단과 치료를 완전히 대체하게 될까요? So I think the answer to this question is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현재 AI 사용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고려하고 그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즉 AI로 진단과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소아의 저신장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임상의를 보완하고 지원하는 도구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AI 시스템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실용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AI 시스템은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그리고 학습 데이터의 문제는 상당 부분이 사람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편향된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역사적 또는 사회적 불평등을 반영하여 특정 환자 그룹을 과소 또는 과대 대표할 수도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에는 데이터 세트의 크기도 내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AI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세트 중 일부, 특히 희귀 질환을 다루는 소아 내분비학과 같은 분야에서는 이러한 데이터 세트가 너무 작거나 성인 데이터 세트에서 데이터를 외삽해야 할 수 있으므로 AI 의사 결정 과정에 부정확성이나 편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AI 학습 데이터 세트를 처리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양한 출처에서 데이터를 통합하여 충분한 규모로 확장해 성장장애 환자의 진단이나 치료에 사용되는 AI 알고리즘을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데이터 세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AI 모델의 결과물이 우리가 치료하는 아동 집단에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AI 모델에서 나타나는 왜곡되거나 제한된 학습 데이터로 인해 발생하는 편향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하고 대표성 있는 데이터 세트를 학습시켜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는 희귀 질환이나 환자 코호트가 적은 성장장애 아동의 경우 특히 중요합니다. AI의 마지막 문제점은 A 업계에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불리는 현상으로 이는 휴먼 인데어 루프를 통해 인간이 직접 개입하여 AE에서 발생하는 부정 확성을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AI 모델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AI 모델에서 나오는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챗GPT나 코파일럿과 같은 AI 플랫폼을 사용하여 도출한 출력 결과가 부정확한 경우 실제로 할루시네이션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를 확인하려면 사람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임상적 관점에서 볼 때 AI는 저신장 아동의 진단과 치료에서 임상적 의사결정을 돕는 수단으로 봐야지 이를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소아 및 아동 건강의 맥락에서 우리는 어린이를 단순히 생물학적 모델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요구 사항과 취약성이 있으며 가족 관계와 역학의 맥락이 있는 사람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매우 복잡한 문제죠. 따라서 우리는 어린이를 질병의 관점에서만 생각해서는 안 되며 질병이 나타나는 맥락과 환경, 그리고 그 맥락에서 질병이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AI가 언제나 이러한 맥락을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AI는 이해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 기반 답변을 제공할 뿐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요구사항, 취약성, 가족 및 역학관계의 뉘앙스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또한 의사와 환자 관계의 질을 고려해야 하며 이는 인간적인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는 일의 핵심은 환자가 의료진에 대한 신뢰와 헌신의 감정을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신은
임상의의 공감 능력과 임상 기술에 달려 있으며 아직 AI가 만들어낼 수 없는 부분입니다. AI가 공감을 보일 수는 있지만 디지털 기반, 즉 음성이나 텍스트 기반 플랫폼에서만 가능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하지만 사람의 공감과 임상 기술은 텍스트나 음성 기반 플랫폼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것입니다. 시각적 능력과 청각적 능력에 관한 것이기도 하죠. 해당 상담에서 나타나는 시각적 단서와 청각적 단서를 통해 환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력을 청취하는 과정에도 미묘한 차이가 존재하게 되죠. 우리는 감정을 측정합니다. 우리는 눈맞춤을 하고 몸짓을 읽고 추가적인 정보를 파악하여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놓칠 수 있는 다른 문제를 발견합니다. AI 시스템은 학습 데이터에 의존합니다. 따라서 특정 문제가 있는 환자가 소아내분비과 클리닉에 내원했을 때 AI가 환자의 임상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과 관련된 다른 문제가 발견된다면 이 AI 플랫폼은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모델을 훈련시키는데 제공된 데이터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담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실제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문제보다 더 광범위한 접근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미묘한 차이들, 그 차이점들, 소아 내분비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을 수 있지만 진단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살펴봅니다. 또한 더 넓게는 환자의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모두를 지원하는 포괄적인 치료를 위해 이러한 요소들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초기 내분비 진단이나 임상적 상태의 진행과 관련된 미묘한 변화가 AI 모델에 의해 식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훈련 데이터 세트에 해당 미묘한 변화와 관련된 데이터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AI를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AI가 할 수 있는 것은 패턴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AI는 의료진과 환자 간의 상호작용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감정을 측정할 수 없으며 본능을 판단할 수 없으며 의심, 두려움, 의혹, 자신감과 같은 심리적 변화나 인간의 감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상검사의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시각과 촉각을 사용하여 아동이 나타내는 징후를 평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는 일은 AI 도구가 아직 갖추지 못한 요소들을 활용하여 환자의 상태에 대한 더 포괄적인 임상적 관점과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하여 진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환자가 성장장애 치료를 진행하며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이 팟캐스트를 마치고 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주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So I think the way to sort of 오늘 이야기했던 내용을 정리하려면 에릭 토포의 논문을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는 The Lancet의 논문을 발표했는데 의학에서 본질적인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정의한 맥락에서 AI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는 시간의 선물을 주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시간의 선물이란 즉 AI가 진단의 속도를 향상하여 임상의가 환자, 보호자와 의사 간의 관계의 가치를 중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상의가 공감과 배려에 집중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AI는 보조적이며 지원하는 도구입니다. 현재나 가까운 미래에 이 기술이 의료진과 환자 간의 상호작용을 대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AI는 성장장애 치료 관리를 지원하는 중요한 도구이며 현재 임상의의 일상적인 진료를 지원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의사나 다른 의료 전문가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AI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는 임상의는 앞으로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임상의 동료들과 의료 전문가들이 AI가 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AI의 한계를 인식하여 AI가 임상의와 환자의 관계를 대체하거나 임상의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성장 장애를 진단하고 관리하며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갖는 가치를 대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메데아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의사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저희 웹사이트인 mediaacademy.com을 방문하세요.